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의 순이익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분기마다 30조씩 벌어서 130조를 넘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임원들이 삼성전자 사업장 근처에다가 아예 방을 얻어가지고 우리 쪽에 칩을 더 달라고 계속 애걸복걸 하고 있고, 그걸 못 따내면 해고당하는 사례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정도로 칩들에 대한 구애 현상이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게 또 하나의 징표가 될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 가족 여러분. 네, 김동엽입니다. 저는 한국경제TV 와우넷 파트너로 일하고 있고요. 자, 이번 기회에 신사임당 가족분들과 첫 번째 인연을 맺게 된 거 너무 기쁘고요. 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관련되는 화면 아래 설명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첫 인사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성투를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자주 뵙고 이 시간 인사드리고 좋은 내용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내년 상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돌아보면 이제 끝나긴 했는데요. 2025년도에 증시 너무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네. 최근에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 75.6%나 연초 대비해서 올랐다고 하니까요. 좋은 성과가 났던 것이 수치로도 증명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많이 오른 몇 가지 요인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TF까지 만들어서 K5천을 보낸다라는 그런 명분 아래 세법이라든가 상법이 많이 좀 개정되는 부분들도 기대감을 불러왔다고 보고요. 여름 이후에 반도체 업종들의 어떤 급호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폐장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됐다라는 거, 그게 가장 좀 시장에 도움이 되는 뉴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봄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이슈가 굉장히 좀 옥죄였었는데, 나름대로 성과를 좀 나타냈고, 몇 달 동안의 협의 끝에 다른 나라에 과히 불리하지 않은 정도로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면서 좀 안도감이 있었다. 이런 것들도 2025년도 시장을 끌고 가는데 큰 이슈가 됐던, 도움이 됐던 호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워낙 불타오르고 있다 보니까 새해 2026년도에도 그 실적의 어떤 그 폭이 엄청나게 높게 지금 제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기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가 새해 들어서 거의 한 5천은 기본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찍을 거다. 하락 장세가 더 이어지면 6천도 가능하다. 이런 이제 기대값들을 한창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새해 이제 새 출발하는 입장에서는 작년도도 엄청 좋았는데 이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시장은 괜찮겠군. 이런 예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엔 몇 가지 좀 호재성 이슈들이 있습니다. 국민 성장 펀드라 그래서 5년 동안 무려 150조 원 정도로 이제 조성이 되는 펀드들이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의 사업들로 투자가 되었을 때 그 기대감, 효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치도 있을 거고요. 4월 달에 세계 채권 지수 편입 이슈가 있는데, 그게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 적어도 한 50조에서 100조 정도의 그 자금 유입 효과가 있는데, 그게 비단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증권 시장에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6월 달에는 우리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아무래도 표심을 잡기 위해서 우호적인 정책들이 더 강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반기까지는 우리 시장이 좋은 모습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이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번 결정이 내년 금리 정책 방향성과 글로벌 주식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나요? 연준이 사실 파월 의장 중심으로 보면 좀 보수적인 색채가 있었고, 트럼프가 금리를 빨리 내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버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때마다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고 세 번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기준금리보다는 한 1% 정도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조정된 점도표를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보고 있는데, 계속 연준은 사실 스탠스가 그때그때 이제 경제 지표라든가 수치를 보고 나서 결정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그런 게 좀 무시될 확률이 높은 것이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이제 26년도 5월까지고 지금 최근에 교체될 인물에 대한 뭐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1월 아마 중순 정도면 그 후보자 확정이 돼 가지고 발표된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파월의 시대는 지났고 새로운 의장 중심의 어떤 마인드가 시장에 좀 기대 내지는 우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친트럼프 성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내릴 수도 있는데 이게 자칫 하반기 정도 돼서는 경기 침체 가속화로다가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장에서 보면 연준 의장의 교체 5월 달 이후에 6월 이후에 금리 결정 상황에서 약간 리스크 요인도 될 수 있다라는 관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고민하는 투자자분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요? 지수가 정말 많이 올랐죠. 저도 이렇게까지는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뭐 지수를 맞춘다 안 맞춘다 개념보다도 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1년 전에는 정말 이렇게 저평가였나?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말이 딱 나올 정도로 이게 인제 오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왜 우리가 동남아 증시보다도 못했을까? 저평가받았을까?' 이런 것들을 인제 과감하게 떨칠 수 있는 원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누구도 가 보시지 않은 4천의 길을 걸으면서 끝났다고 보는데 자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인제 자신감들이 뿜뿜 나오고 반도체 실적이 뭐 올해보다 내년도가 2배 이상 커진다 이런 예상치들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보다 뭐 더블 정도 가준다고 하면 지수 5천에 6천도 가능하지? 이런 인제 생각들이 많아지고는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1 분기 실적이 나와서 정말 '그렇게도 될 수 있겠네.'라는 말이 나올 쯤이 또 공교롭게 내년도 한 5월 무렵이에요. 그 기운이 쪼끔 더 연장된다고 하면 한 6월 달 뭐 7월 초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 이후는 또 걱정해야 되는 것이 항상 수익이 늘어나는 비율이 중요한데 올해와 내년 사이는 정말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문제는 내년과 내후년 사이는 그렇게 점프의 비율이 높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6 개월에서 9 개월 전에 절정을 맞이한다고 보면 공교롭게 다들 표시하는 지점이 내년도 한 6 월에서 7월 넘어가는 지경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는 지금 뭔가 진입을 걱정하시거나 이러지 말고 과감하게 같이 따라가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무래도 반발짝 빠르게 시장에서 조금 엑시트할 수 있는 준비도 한 5월 달, 6월 달 정도에는 하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진입도 안 하고 '야 이건 너무 위험해.' 이러시기에는 조금 좋은 시기가 아직은 남아 있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너무 취하시지는 말자. 올라갈수록 시장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정말 지수가 4,80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엑시트 '내가 문에다가 발 하나쯤은 걸쳐 놓고 언젠가는 도망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같이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수가 계속 오를 때도 흐름을 남겨두라는 조언이 많은데 네.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하는 시점이 올까요? 제가 최근에 몇 달 동안 계속 그래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 이게 개인 투자가분들이 왜 이렇게 일찍 현금화를 하실까요? 아니면 인버스나 곧버스로 빠른 대응을 하실까?' 이게 너무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실제 많은 뉴스들 보면은 뭐 2,500 한 2,600-700 넘어가면서부터 개인들께서 그 인버스, 곧버스 ETF를 계속 사셔 가지고 뭐 현재도 보유하셨다고 하면 극심한 손실이 나셨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결국은 물론 버팅기면 지수가 뭐 5천 6천이 갔다가도 반쯤 부러지는 세상도 언젠간 오겠죠. 뭐 그때까지 버티실 수 있다고 하면 버티는 게 맞는데 자 지금은 어쨌든 정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K5000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세웠단 말이죠. 시장에서 제일 통용되는 것 중에 변함없는 게 역시 '정부 정책에는 맞서지 말자.'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는 5천 근처는 찍는다 이런 관점인데 그 정도 되었을 때는 사실 그 즈음이 되었거나 근처 갔을 때는 여러분들의 현금 비중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야말로. 왜냐하면 그거 찍은 이후에 쪼끔 더 올라가는 척 하다가도 결국은 그 뒤에는 굉장한 또 하락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4천이 넘은 지수라고 하면 5천 까지의 행보라고 봤을 때 최근에 우리나라가 1년 동안 75% 올랐다고 말씀드렸지만
4,200에서 5,000 가는 거는 한 20%밖에 안 남은 거예요. 70% 70%가 오를 때도 내가 뭐 제대로 대응을 못 했거나 이랬는데 남은 포인트가 5,000 기준으로 20%라고 하면 사실 남은 포인트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서 큰 욕심보다는 서서히 오를 때마다 '내 현금 비중은 관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타당한 분석이겠습니다. 지수가 계속 오를 때도 현금을 남겨두라는 조언이 많은데 정말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하는 시점이 올까요? 사실 뭐 현금 들고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갔어. 이래 가지고 못 사신 경우들이 사실 꽤나 많으실 거고, 이제 그분들이 내내 꿍꿍 참고 기다리시고 그러셨다가 이제 폭발하는 시점이 아이러니하게도 지수가 새로운 신기원을 열 때예요. 그때 흔히 말해서 이제 FOMO라고 해서 포모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주식 없는데 내 옆에 누군가는 주식을 잔뜩 갖고 있고 올라가는 지수나 가격들을 막 즐기고 있어. 이러면 샘나고 배 아프죠, 사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 그게 폭발되는 게 유구한 그 증권 시장의 이력을 봤을 때 항상 최고점 근처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지수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라도 얼마든지 4,300, 4,500 이상을 갖다 놓을 수도 있는 상태들 만들 텐데, 비로소 끝내 참으셨다가 4,500 이상에서 막 못 참어 이러고서 이제 현금을 막 던지시면서 주식으로 바꾸겠다는 분들의 생각들이 많아질 시기거든요. 이때 진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전까지는 현재 2025년도 하반기를 장식했던 바이오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또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 그리고 AI의 기본 인프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통신하고 보안 분야에 대해서는 새해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던 섹터가 그다음 해에는 또 스타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일 안 간 쪽인데 거의 망한다 소리가 나오지만 실제 망하지는 않는 업종, 이런 것들에서 기회를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철강 분야 그리고 석유화학 분야가 정말 골치는 아프지만 우리나라 기간 산업인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앨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몇 개는 구조조정해서 큰 쪽으로 엎어 해 가지고 경쟁력을 키우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필수 소비재 쪽에 속하는 업종들인데 결국은 사이클이 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오히려 이런 쪽, 그리고 게임주도 최근에 뭐 분위기는 살아나고 있는데 주가들은 형편없는 상황인데, 게임도 최근에 뭐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도 26년이 조금 더 기대치를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 있다면요? 지금 사실 분할 매수는 한꺼번에 내가 뭘 확 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려면은 아주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뭐 테마성 재료들은 뭐 순식간에 들어갔다 순식간에 나오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분할 매수라고 하는 건 바닥도 아직은 확인을 못 하지만 많이 내려와는 있어요. 근데 바닥을 좀 다지는 기간도 필요하니까 한꺼번에 다 들어가기는 좀 부담된다. 이럴 때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대표적인 업종으로 보면 저는 2차 전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2차 전지가 최근에 뭐 유수의 그 글로벌 완성업체들과의 그 계약 해지 이슈로 해서 도매금으로 같이 내려가는 경향들이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2차 전지는 한 3년 전에 고점 치고 고점에서 70~80%씩 빠진 상태였고, 올해 여름 정도에는 아주 바닥치고 뭐 더블 시세 나온 종목도 있지만 다시 거의 뭐 쌍바닥 비슷하게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울을 하긴 하지만 새해가 되면 될수록 전기차의 비중은 적어지고 ESS라든가 로봇 쪽의 매출단이 자리를 잡으면서 역시 바닥 논리가 나올 만한 상황에 가장 근접해 있는 업종이자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로봇 쪽이나 ESS 쪽에 좀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는 새해부터 과감하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만 분할해서 정말 한 100일 작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사고 싶은 걸 100등분해 갖고 매일매일 조금씩 들어가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아마 오히려 다른 녀석들 고점 치고 내려갈 때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쪽은 2차 전지라는 게 사실은 무궁무진한 수요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에만 올인을 해서 전기차가 안 팔리면 그냥 망하는 섹터네, 이렇게 지금 많이들 생각들 하시니까 그렇죠.
앞으로 뭐 항공 우주항공 쪽도 그렇고 로봇이라든가 또 ESS 분야라든가 쓰일 때가 되게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분명히 업황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고 새로운 접근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최근에 2차 전지에서 말씀드리면 뭐 예전에 많은 그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지금 요새 밑에서 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 이래 봤자 큰 감흥이 없으시거든요. 워낙 고점에서 물리신 거 생각해 보면 아직도 멀었다 입장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제 좀 신규 매수거나 물타기 입장이 좀 가능하신 정도의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널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새로운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좀 우울하다 이런 느낌이 확 들어올 때가 이 업종이 사라지거나 망해서 그냥 이 지구상에 끝내버릴 업종이다.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하다. 이러면은 접근 안 하시는 게 맞는데요. 사이클이 계속 죽었다 뿐이지 살아날 수 있다. 근데 지금이 거의 최악인 것 같다. 이럴 때는 솔직히 과감하게 접근을 하시는 좋은 때로 보시는 게 오히려 역발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젠슨 황이 AI 시대엔 전력이 가장 큰 병목이 될 수 있다며 SMR이 6년에서 7년 안에 대거 등장할 거라고 말했는데 원전주를 어떻게 보시나요? 원전은 사실 우리나라 기준만 보더라도 상당히 사실 역할이 큰 에너지 믹스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한 30% 정도 원전을 통해서 전기를 충당받고 있는 셈인데 사실 열심히 역할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최근에 원전에 대한 시각은 조금 다소 보수적이죠. 정권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원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받다가도 이거 빨리 줄여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뭐 전력 수급 계획조차에서도 이게 확정이 됐다가도 또 유보가 되거나 변경이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좀 정책적인 신뢰도가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좀 약합니다. 그런 반면에 뭐 글로벌로 봐서는 지금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난리 났죠. 원전을 빨리 설치를 해서 AI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소모되는 전기량이 보통 1기가와트급 되거든요. 그건 대형 원전 1기랑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하나가 대형 원전 하나의 전력을 1년 동안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 것과 맞닿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원전의 수요가 많이 필요한 AI 시대인데 미국은 사실 요새 시쳇말을 그럽니다. AI 시대인데 미국은 칩은 많은데 전력이 없고 중국은 칩은 없는데 전력만 많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사실 저도 최근에 발전 용량 따져보니까 중국이 전력은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전기도 많이 생산해 놓고. 근데 돌릴 만한 칩이 없다라는 게 지금 문제긴 하죠. 아무래도 AI 쪽에 고성능 칩이 좀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들만 해소가 됐으면 미국을 더 빨리 따라잡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근데 하여튼 이런 거 또 유럽도 AI 시대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이 겨울 되면 뭐 난방으로 쓸 에너지조차도 부족하다 이러고 있으니까 AI가 막 확충을 해야 되겠고 전기는 모자라고. 이게 젠슨하게 얘기처럼 인제 대형 원전이라든가 대형 그런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거 기대하기보다는 업체들마다 곳곳에 가까이 설치해서 쓸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지금 대형 원전의 한 20분의 1 정도 크기인데 위험도도 낮고 환경 뭐 오염에 대한 우려도 좀 작다, 설치 기간도 짧다 이런 거. 대형 원전은 지금 한 13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AI 시대에 보조를 맞춰서 하기엔 사실 좀 너무 간극이 크고요. SMR은 그거의 반 정도쯤으로 보고 있고 한 번 설치가 돼서 상용화가 좀 되면 그다음에는 더 그 기간적으로 좀 빨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SMR이 AI 시대에는 좀 맞는 에너지 믹스라고 주장하는 게 맞고 저는 원전도 뭐 대형 원전이나 SMR이랑 기본 원리는 같기 때문에 대형 원전을 대신할 수 있는 SMR로 가는 분위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쪽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는 해가 가면 갈수록 원전의 설치 비율이나 어떤 수요가 늘어나는 차원에서 가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사실 올해보다도 저는 내년도가 더 원전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등 대형 원전주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혹은 기자재, 협력사 쪽도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사실 2025년도 상반기를 우리가 이제 조방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서 조선과 방산 원전주가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2-3년 동안의 궤적을 보면 조선과 방산 쪽의 대표 종목들이 뭐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수두룩한 거에 비해서는 원전의 바닥 대비해서 사실 올라간 비율은 극히 미미하고 또 올라간 대표주들이 몇 개 안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좀 원전이 어떤 타이틀의 중심으로 섰다라는 게 좀 의아하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게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지수가 쭉쭉 올라가는 시장에서 보면은 옛날과는 달랐던 거지. 옛날에는 어떤 이슈가 나오면 항상 대형주는 이제 무거우니까 안 가고 중소형주들이 먼저 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특히 반도체 같은 쪽에서 보시면 지수도 물론 올라오는데 소부장들 웬만한 것들보다 하이닉스가 2년 사이에 10배 올랐거든요. 소부장들이 10배 오른 종목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장에서는 대형주들이 훨씬 조명을 받은 장이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마트 같은 논리로 보면 조선이나 뭐 방산 쪽도 그 무겁고 안 갈 것 같은 뭐 완성 조선업체라든가 방산 쪽에서도 이름께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정말 몇 년 사이에 엄청 갔거든요. 전력 인프라 쪽에 변압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성중공업 이름만 들어도 무거울 것 같은데 이 녀석이 열 몇 배 갔어요, 2년 사이에. 그런 흐름들 나오는 거 보면 무겁고 크다고 안 가는 게 아니야. 이번 장 같이 지수가 올라가는 장에서는 '대형주가 먼저 치고 간다. 앞장선다.' 이런 관점에서 새해도 제가 원전주가 내년 오히려 25 년보다도 더 기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따지고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바닥에서 순간적으로 한 4배 정도 올랐지만 지금은 한 3배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오히려 이 녀석이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유럽, 베트남, 중국까지 동시에 원전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뭐 각각의 사정들이 있겠는데요. 뭐 지역별로 갖고 있는 고유의 문제들이 또 있다 보니까 원전으로 결국은 뭐 채택의 비율을 높였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는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업무 보고 상황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신재생이다 이런 것과 태양광이라든가 풍력과 비교해서 원자력의 발전 단가라고 하죠. 이제 경제적인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 얼마나 같은 그 발전 용량을 만드는데 단가가 덜 드느냐를 가지고 경제성을 논하게 되니까요. 원전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당 한 60원 내외 정도 단가가 든다고 하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120원에서 한 150원. 근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는 300원에서 350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역시 그 발전 단가 측면에서 봤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원자력 쪽에 우위가 있다라는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후나 이런 것들의 제약 요인이 많기 때문에 신재생보다는 원자력이 좀 더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했을 거고 지금 뭐 베트남이라든가 또 미국이라든가 중남미 또 중동 같은 국가에서도 원전 쪽이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안전도가 높다. 이게 안전도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얘기를 사실 계속 그 안전의 가장 리스크 요인으로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사고가 난 것도 2011 년도예요. 지금부터 14년, 15년 전. 그럼 그 뒤에 사실 유사한 원전 지금 몇백 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큰 사고 요인은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 번 나면 대량으로 엄청나게 파급이 있지만 잘 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뭐 열 몇 기쯤 돌고 있지만 큰 사고 없이 잘 하고 있으니 이거 정말 뭐 그런 게 너무 우려가 돼서 하나도 못 돌린다고 하면 세계에서 돌고 있는 500기 정도의 원전은 무슨 '왜 돌고 있는 거냐.'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각 나라별로 신규 수요가 있는 것들 보면 한 150기 정도 되더라고요, 전 세계 다 따져 보면. 미국도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는 뭐 몇백 기까지 늘리겠다. 아마 SMR을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굉장한 에너지 믹스상에 원전을 제1의 에너지로 좀 삼겠다는 나라들이 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뿐이라는 분석이 인상적인데 왜 선택지가 이렇게 좁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든 어떻게 보면 뭐 진영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뭐 공산권 국가와 서부권 국가의 어떤 그 장벽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원전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서구권 나라들인데
원전의 시공 경험이나 최근에 그 가동하는 상황을 보면 사실 러시아나 중국이 굉장히 앞서고 있는 나라들 축인데 뭐 서구권 나라 그러니까 민주주의 진영에서 공산국가 쪽에 건설을 부탁할 리는 없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뭐 대여섯 개 나라들이 경합하는 지경이었겠지만 지금은 뭐 공산국 국가가 아닌 바에는 일단 러시아랑 중국은 아예 제외고요. 또 최근에 사고가 일어났던 일본형 원전에 대해서도 배제되는 분위기. 또 미국은 최근에 20년 동안에 단 2기 정도의 그 시공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숙련된 시공 능력치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체코 원전 때도 미국하고 프랑스, 우리나라가 예선에 붙었는데 미국은 일찌감치 탈락했거든요. 점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우리나라가 결국 프랑스랑 겨루고 최종 협상자가 된 거는 또 비용적인 차원에서 프랑스보다 한 반값 정도? 그 정도에 지을 수 있는 능력치가 있고 우리나라 방산이나 조선에서도 사실 제1의 경쟁력이라고 얘기하는 납기 요런 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뭐 타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정확히 납기를 맞춘다는 측면이 아마 여러 나라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MR의 상용화 시점은 2030년 전후로 보시지만 주가는 그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어떤 신호를 봐야 할까요? 뭐 증권 투자하시다 보면 늘 느끼는 건데 돈 벌려면 아직 멀었는데 주가는 막 올라가거든요. 뭐 25년도 하반기에도 사실 바이오 관련된 업종의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당장 다음 분기에 뭐 돈이 엄청 벌리거나 매출이 확 늘어나진 않지만 2-3년 뒤에는 뭐 조 단위의 기술 이전 계약이 가능할 것 같다. 또 다른 뭐 앞서가는 업체들이 그런 이력들을 보여주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같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결과물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한 4-5년 전에 피크 쳤던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보다 훨씬 전기차가 덜 보급됐던 시대지만 2030년도에는 내연기관차 다 없어진다. 심지어 이렇게 기대값이 나오면서 크게 올랐던 예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증권시장에서 기대감이란 거기에다 전 앞에다 한마디 더 붙이는데 막연한이란 말을 씁니다. 저는 막연한 기대감, 남들이 다 예측 가능한 기대감은 또 변동성의 정도가 감도가 좀 떨어지고요. 웬만한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하는 정도의 상황들 그런 것들이 어렴풋하게 제시될 때가 가장 주가가 셀 때다라고 보겠고요. 지금 AI는 해야 되겠고 전력은 없고 근데 빨리 할 수 있는 거 물론 누구의 주장처럼 태양광 패널 빨리 달면 제일 빨리 만들 수 있겠죠, 에너지는. 근데 효율도 떨어지고 원격지에서 송배전 문제도 많다 이렇게 보면은 SMR 같은 것들이 현실적으로 만들 수만 있다고 하면 가장 빨리 만들면서 가성비가 좋은 뭐 에너지원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것 같아서 그 기대감은 물론 최근에 미디어마다 발표 시점이 좀 다르긴 한데 그 상용화되는 거 보통 2030년 정도 내외로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많이 올랐던 기대감으로 올랐던 업종들 보면 보통 4-5년 정도 미래 기대감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제가 봐선 25년도부터 운은 띄어졌다고 보는 거고 26년도가 본격적으로 SMR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본격적인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판단 드리겠습니다. 원전주는 타이밍을 보고 접근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교적 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할 섹터라고 보시나요? 원전은 사실 되게 장기적인 산업이에요. 뭐 최근에 보고도에서도 나왔듯이 업무 보고 얘기를 또 한 번 드리게 되는데 대통령께서 뭐 그 산업부 장관이라든가 여러 그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원전 하나 짓는데 얼마나 걸리죠? 이렇게 했는데 뭐 13년에서 15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그 11차 전력수급 계획 보면 2기의 대형 원전과 1기의 SMR을 짓겠다고 했다가 최근에 좀 수정이 돼서 대형 원전 1기로 줄었어요. 근데 지금 1기 한 10여 년 안에 지으면 우리나라 뭐 AI 지금 데이터 센터는 전국에 여러 군데 짓겠다고 하고 AI 3강국이 되겠다고 하면서 뭐 GPU도 지금 많이 갖고 오는데 그 GPU 패키지로 데이터 센터 꽂아 가지고 돌리려면 전기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뭐 주로 인제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 쪽으로 많이 좀 비중을 올려 가지고 커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은 많습니다. 이게 당장 빨리 지을 수 없는 원전을 막 바라보면서 원전주에다가 펌프질을 하는 게 맞는가 생각하고 보면 사실 현실은 이상 대비해서는 조금 멀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해가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는 같은데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전 비중은 여러분들의 그 포트폴리오 믹스에서는 크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굳이 보면.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신재생을 싫어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풍력을 엄청나게 싫어해요. 왜요? 풍력 발전기가 새를 막 그렇게 날아다니는 새를 이제 해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동물 애호가인지는 저는 처음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고 뭐 최근에 대형 풍력 발전 관련 시설 한 7, 80% 완성이 됐는데 프로젝트 중단시켰거든요. 네, 그런 정도로 원전에다가 완전히 밀고 있는 그런 정도 사람인데 근데 사실 원전 언제 짓느냐고 자기 임기뿐만 아니라 생애 안에 원전이 지어질지도 모를 정도 상황이라서 사실 AI 때문에 전기는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뭐 AI 경쟁을 막 불러일으키지만 사실 전력 문제랑 맞닿아서 보면 깝깝하고 속도 조절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상반기라고 굳이 말씀드리는 피크의 지점이 지금은 6배 정도, 7배 정도 반도체 가격이 뭐 1년 사이에 올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AI 경쟁이 부추겨지면서 막 미리 칩을 사고자 하는 가수요 때문에 막 올랐는데 막상 그런 것들을 꽂아서 쓸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라든가 전력 수급 문제는 생각보다 좀 딜레이 되거나 계속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어느 순간 'AI를 이렇게 빨리 해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좀 미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고요. 다시 인제 본래대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원전은 말씀대로 시공 기간이라든가 기대치를 갖기에는 쪼끔 장거리 프로젝트라고 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내가 10년 적금 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분할해서 그냥 하루에 취미 생활 하듯이 한 주, 2주 이렇게 계속 모은다? 그게 한 5년 뒤, 10년 뒤에 빚을 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는 투자가 좀 합리적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아니면 지금 현재 원전 쪽의 믹스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저는 솔직히 한 두 자릿수 이상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5% 에서 10% 내면 충분하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12조를 기록하였습니다. 4분기 실적은 19조로 예측 중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상반기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한테도 순이익 영업이익이 밀렸다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았는데 야 절치부심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노력을 한 끝에 다시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이닉스를 살짝 또 역전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거든요. 심지어 매출은 86조나 나와 가지고 분기 매출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2018년도 3분기에 17조 5천억을 찍은 적이 있어서 거기에는 모자라지만 그 기록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4분기 실적으로 깨질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 보통 18조에서 많게는 20조까지 내다보는 4분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지금 모아지고 있어서요. 이 기록도 지금 그러면 한 7-8년 만에 깨지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뭐 잘 아시겠지만 삼성의 주력 레거시 D램 DDR5 32GB 정도가 최근에 1년 사이에 한 7배 올랐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정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의 그 순이익이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그 사는 지역이 이제 수원인데요. 1년 전만 하더라도 그 삼성전자 이제 본사가 수원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뭐 "하이닉스로 이직한다." 이런 얘기 많았어요. "가고 싶다." 뭐 이런 희망. 요새 그런 소리 전혀 없고요. 최근에 뉴스 보시면 최대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그 성과급 지급액이 뭐 연봉의 거의 반 정도씩 나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라 분위기가 엄청 좋아진 거 맞고 2026년도에도 훨씬 더 수치적으로 잘 벌 거라는 기대감들이 이미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그 칩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 쪽에서 인제 최근에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임원들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사업장 근처에다가 아예 방을 얻어 가지고 우리 쪽에 칩을 더 달라고 계속 애걸복걸하고 있고 그걸 못 따내면 해고당하는 사례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정도로 그 칩들에 대한 구애 현상이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게 또 하나의 뭐 징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에 있어서도 원래 분기 계약 정도로 고정 계약을 했었는데 그건 인제 뭐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가격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분기 계약 정도 지금은 2년 계약을 막 추진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디램 가격이 굉장히 고공행진인데 2년 계약으로 만약 고정 그 가격 계약을 했다.
앞으로 2년 동안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에 대한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내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진짜 엄청난 얘기들이 들릴 만큼 4 분기 이어서 내년도 1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무지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 주가에 삼성과 엔비디아의 교류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며 내년엔 20만 전자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마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국민 주식이에요. 예전에 300만 원 할 때는 정말 이제 귀족 주식 이래 가지고 갖고 있는 개인 투자가 거의 없었는데 50분의 1로 액면 분할하다 보니까 이제 올라도 10만 원대 이러니까 웬만한 분들도 몇 주 내지는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주가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부분이 되게 묘합니다. 조금만 핀트가 어긋나면 '아유 저 말 이상하게 하네.' 이런 생각들도 아마 드실 텐데요. 저는 엔비디아가 이번에 삼성전자가 결국은 여름에도 사실 6-7만 원에서 헤매다가 이번에 12만 원까지 터치되고 이런 부분에 약간 공헌한 바를 비율로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한 70-80%는 된다고 봐요. 엔비디아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젠슨왕이 때마다 삼성전자 엄청나 이렇게 말로다가 한 것도 있었고, 사실 얼마 전에 경주 회담 앞두고 세기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깐부회동. 네, 거기에서 얼싸안고 얘기하고 또 GPU 26만 개를 우리나라에 주겠다. 근데 그중에 5만 개는 삼성으로 가서 AI 팩토리라든가 이런 거 구축하는데 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하나의 재료가 될 거고요. 사실 HBM3에 대해서는 콜 테스트 기간이 상당히 이제 길었기 때문에 삼성을 쥐락펴락할 정도의 상황이었죠. 된다 했는데도 거의 한 2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삼성은 왜 콜 테스트를 계속 통과하지 못할까?' 이랬는데 오히려 최근에 통과된 이후에 물량들 받아들이는 게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또 HBM4에 대해서 최근에 중간 테스트 결과가 일부 보도가 됐는데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거 중에 삼성께 제일 좋은 평가다 이렇게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삼성 주가에 기폭제가 됐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젠슨왕 CEO가 얘기한 것 중에 엔비디아의 로봇 칩 관련해서는 "삼성에서 다 만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날 삼성전자가 하루에만 5%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최근에 계속 6만 원, 7만 원 이렇게 있다가 2021년도에 96,000 원을 결국 뚫고 최근에 12만 원까지 신고가가 나게 된 배경은 엔비디아의 협업 단계나 이런 것들이 계속 구체화되거나 그러니까 들어가는 HBM4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의 증폭 효과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 내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작게 예상하는 것이 80조고요. 많이 보는 곳은 노무라 같은 데서는 133조를 보거든요. 올해가 한 40 몇 조였는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80조 정도 내외인데 노무라는 분기마다 30조씩 벌어서 130조를 넘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가장 높게 보는 133조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그 폐장일 기준으로 보통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710조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나라 옛날 기준대로 보면 퍼가 5배, 6배 정도도 이 정도면 충분해 이랬었는데 최근에 하이닉스도 ADR 같은 거 만약 발행 성공하게 되면 마이크론급으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보면 거의 더블 시세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만약 영업이익이 130조 시대가 되면 저는 PER 단으로 봤을 때 10배까지도 가능하다. 그럼 1,300조거든요. 그럼 700조에서 거의 더블 시세. 그러니까 지금 12만 원에서 사실 20만 원이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거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근데 그만큼을 가본 적은 없으니까 어렵다는 판단하실 건데 사실 불가능한 수치도 아니고 역산해 보고 우리가 6천이라는 걸 만약 목표로 하고 있다면 삼성전자가 한 50-60% 안 올라가면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전혀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을 하려면 근데 개인들께서 솔직히 마지막에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는 사실 개인들이 보내버리시는 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이제 용기가 마지막에 뿜어져 나올 거냐는 이제 내년도 한 상반기나 그쯤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사나노 양산이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본격화되면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선택지로 올라섰다고 봐도 될까요? 사실 최근에 발표된 3분기 기준으로
뭐 파운드리라든가 요런 쪽의 점유율 기준으로 보면 사실 한 3-4년 전부터 삼성의 이재용 회장께서 뭐 "10년 안에 TSMC 파운드리 따라잡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는 조금 반대결이에요. 계속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게나마. 그리고 지금 점유율 기준으로 보면 TSMC가 70%가 좀 넘고요. 삼성전자 7%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 물량을 받았다 그래서 대번에 역전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도 사실 인제 기존에는 TSMC는 거래를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이쪽에만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얘네가 뻑이 나면 대안이 없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70%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건 뭐 그런 나노 공정 쪽으로 뭔가 칩을 만들겠다는 회사들이 거의 다 TSMC에다 물량을 다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삼성은 사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욕먹을 수도 있지만 "만들어 놨는데 개정 휴업식이다." 이런 식이에요. 많이 만들 수는 있는데 오더가 들어와야 만들죠. 근데 완전히 빈집에 뭐 소 들어왔듯이 지금 테슬라가 떡하니 한 20조 정도 이상의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기세해상한 거고, 여기서 만약 성과가 나와서 다뤄서 써 보니까 괜찮아 이렇게 되면 기존에 다른 데 인제 TSMC 거래하고 있던 애들도 아무래도 그쪽은 비싸게 받으면서 "내가 나밖에 못 만들어 줘." 이러니까 비싸게 받을 거고, 삼성은 사실 가격적으로 경쟁력은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싸게 좀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직 수율 차이는 쪼끔 있을 걸로 보이나 어쨌든 그게 테슬라 이력으로 해서 극복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평판이 좀 올라가면서 오더가 더 나오게 될 테니까 70대 7이 한꺼번에 역전되는 건 뭐 어렵다고 보지만 뭐 2-3년 지나고 보면 65대 뭐 15 이런 식으로 좀 개선될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긍정적 발언과 삼성의 HBM사 PR 절차 착수를 보면 공급 계약은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도 될까요? 네. 지금 HBM4에 대해서 중간 퀄 테스트 결과가 "삼성전자가 제일 뛰어나다." 이런 보도도 나온 지가 한 일 주일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또 삼성과 하이닉스가 내년도 2월 달에 HBM4 양산 일정을 같은 날 공교롭게 좀 발표를 했던 걸로 알아요. 뭐 그 날짜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2월 중에 양산 계획은 거의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양산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는 사실 그만큼의 오더가 있지 않으면 양산 계획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럼 결국은 컬 테스트도 1월 달 뭐 중하순 정도 전에는 완벽하게 끝난다라고 보는 거고, 그것들의 뭐 결과물을 통과받게 되면 바로 양산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사실 HBM4는 그 하반기 내년도 하반기에 새롭게 출시되는 그 루빈이라고 하는 차세대 패키지에 들어가는 HBM이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일정상으로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하면 내년도 뭐 하반기에 초입일지 연말일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 정도 잡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숫자로 표현되는 건 아마 한 3 분기부터는 실적적으로 잡히겠죠. 왜냐하면 계속 그 공급은 되고 달아서 나오는 건 뭐 하반기 중간쯤 되더라도 공급은 실질적으로 봐서는 2 분기 초입이나 3 분기부터는 늘어난다 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인제 중요한 게 HBM도 고부가 가치지만 HBM4는 더 비싸고 더 남는 장사가 될 테니까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은 뭐 70% 이상이 하이닉스가 꽉 잡았다 이런 거지만 4 정도부터는 거의 비슷하거나 우위가 뭐 이를테면 지금은 70%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가 이제 구형 HBM 포함해서 한 20%, 마이크론 10% 이랬는데 내년도에는 거의 뭐 5대 3대 2거나 4대 4대 2거나 요 정도까지도. 왜냐면 최근에 마이크론도 레거시 거의 포기하고 HBM만 할 거야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HBM을 놓고 지금 격돌이 굉장히 심한데 아무래도 수성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는 물량을 조금씩 내줄 수밖에 없는 거고, 삼성이 그 입지를 많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고 있습니다. TSMC는 증설 부담, 가격 인상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인데 지금 이 흐름을 파운드리 시장의 주도권 균열이 시작됐다고 봐도 될까요? 네. TSMC가 최근에 그 미국에서 리쇼어링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애리조나에다가 공장을 지어 갖고 돌리고 있는데 실적이 한마디로 형편없다 그러더라고요. 실적도 많이 줄었고 뭐 적자 비슷하게 나고 있다는 얘기들까지 나오면,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거에서 일단 뭐 그렇고 숙련된 인력의 부족 문제도 있고 문제가 많대요. 그래서
계속 미국에다 증설하는 문제도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계속 하기에도 이제 부담이 되는 형태이기도 하고 또 EUV라고 해서 이제 극나노 공정 이런 쪽에 고급 장비를 사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입장에서 지금 캐파 어차피 나 아니면 만들어줄 데 없다 이제 이런 인식이 있죠. 그래서 속도 조절론이 들어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조금 줄 어차피 세워져 있는데 빨리 줄 필요 있느냐 나 아니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빈틈을 삼성전자가 좀 비집고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2나노 공정에 대한 수율이 원래 형편없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4나노 공정 쪽에 뭐 테슬라 이슈도 있지만 2나노 공정 쪽이 삼성에서 수율이 빨리 안정화가 되면 일감을 좀 많이 뺏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다른 그 뭐 수요 업체의 입장에서도 TSMC의 단일 창구에 이제 목매기에는 또 그쪽도 나름대로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비단 방산 쪽과 관련된 리스크 말고도 사실 좀 지질학적으로 지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좀 비교적 좀 우리나라보단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른 수요처 그러니까 공급처가 있으면 그런 쪽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파운드리 시장 주도권이 뭐 한꺼번에 넘어오지는 않더라도 삼성 쪽에서 조금씩 갉아서 이제 갖고 오는 그런 정도의 상황들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일본이 중국의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수출을 제한했는데 삼성이 중국 시장에서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포토레지스트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도 한 5년 전쯤에 겪었던 거죠. 갑자기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포토레지스트를 제한한다 이래가지고 한번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었어요. 뭐 재고가 몇 개월밖에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막 이랬었는데 결국은 그러면서 1, 2년 막 각고의 노력으로 국산화해가지고 순도가 꽤나 이제 높은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한 이력들도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일본이 약간 제한을 풀어가지고 뭐 아니면 우리나라의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도 그런 거죠. 나라에선 주지 말라고 하는데 장사를 안 하면 그걸 어디다 가지고 뭐 영업을 할 거냐. 그래서 결국 그네들도 우리나라에다가 그런 공장을 차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 정부 차원에서 포토레지스트 제한한다 그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공장에서 중국으로 가는 건 아직은 통용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우회 진출이 될 확률이 높고요. 아니면 동진 세미케람이라든가 솔브레인 같은 국산화를 한 업체들 쪽에서 일부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뭐 대체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진이 있다고 보는데 삼성 자체는 사실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가 주체가 돼서 포토레지스트를 중국에 대신 뭐 공급할 거다 이런 전망은 아니고 다만 포토레지스트 자체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약화시킬 분위기이기 때문에 모자란 칩을 특히 레거시라든가 이런 쪽의 디램을 우리나라 거를 쓸 확률은 더 높겠죠. 그쪽에서 램이 좀 덜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램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는 왜 로봇 산업을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산업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인간의 본성과 뭐 어떻게 좀 연결해서 봐야 될까요? 인간이 원래 열심히 일하고 싶어하는 뭐 존재일까요? 아니면은 가능하면 나 대신 누가 일을 대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뭐 그거가 결정적인 좀 구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 통계치를 보면 전 세계에서 인구당 산업용 로봇이 제일 활용이 큰 나라예요. 이미 로봇을 정말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옛날에 TV 방송이 끝날 때 애국가 나올 때 보면 항상 그 조립 로봇 같은 게 막 스파크를 튀면서 자동차 조립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나오곤 했었는데 아주 옛날부터 그런 이제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진작에 도입되면서 흔히 말하는 산업용 로봇 그 팔만 달려 있죠. 이렇게 막 용접하고 이런 로봇이니까 요즘 각광받고 있는 휴머노이드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인구별로는 가장 로봇 비율 그것도 로봇이니까 쓸 수 있는 어떤 그 사용처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로봇 그러면 뭐 보신 게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 쓰신 로봇 청소기 아니면 식당 같은 데서 신기하게 그릇을 날라주네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조금 요새 일반화돼 있죠. 라면 끓여주는 로봇도 있고 커피 제조하는 바리스타 로봇 정도? 뭐 그 정도 보면서 옛날보다 많이 로봇이 나왔구나 이럴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10년에서 20년 지나면 인간의 노동은 선택의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너 일 대신할 수 있는 로봇 엄청나게 깔려 있어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 이게 선도 업체들이나 기술이 그렇게 만든 그런 어제 조류겠습니다만 인간이 본연적으로 봤을 때 일을 안 하고도 인간 본연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욕구가 만든 것들이 로봇의 산업을 훨씬 더 빠르게 확충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될 거고 또 어쩔 수 없는 요인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아시지만 최근에 좀 회복이 되고 있지만 출산율이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머스크가 걱정해 주는 게 그거거든요. 한 두 세대 지나면 우리나라 인제 소멸된다고 그렇게 걱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버금갈 정도로 초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족해지고 줄어드는 노동력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결국 '로봇이다.'라고 하는 것들의 명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단순 테마가 아니고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뭐 실제 생활이나 거리에서조차도 상상력은 사실 발휘가 잘 안 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길거리를 지나가고 서비스 배달 로봇이 커피나 음식물을 싣고 택배를 대신하는 그런 그림들을 멀지 않은 미래에 볼 거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AI 산업의 발전과 정책이 로봇 산업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사실 AI가 생각만큼 고도화되거나 발전되지 않으면 로봇이라는 건 꿈을 꿀 수 없을 겁니다. 근데 AI가 몇 년에 걸쳐 사실 수십 년 전부터 AI라는 개념이 있었고 이번에 2-3년 전에 확실히 좀 불꽃이 튀었다 이럴 정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느낌인데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유수의 미국이나 유럽 쪽의 여러 국가들이 로봇 산업 자체를 국가 그 기간 산업으로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만큼 다른 나라보다 빨리 키워야겠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고 또 우리나라도 그 지능형 로봇의 보급 목표가 2030 년까지 100만 대예요. 그 정도로 인제 계획을 세우고 놓고 있고 그런 정도의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역시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산업용 로봇 기준으로 23 년도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보다 4 배가 많대요, 로봇이. 그러니까 그거 빨리 또 역전시키자고 행정명령으로 이번에 서명을 또 했거든요. "로봇 산업 밀어준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정책적인 배려들이 있다 보니까 역시 로봇을 어떻게든 예산 배정이 되고 기업들의 뭐 일정들을 막 밀어주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의 매출단에 도움이 될 거고 주가들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산업적으로 커지게 되면 그 산업 안에서 주도 역할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아주 최근에도 로봇 주가가 뭐 적지 않게 올라갔습니다만 '앞으로를 더 기대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는 게 현실의 상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개발 진행 상황 및 삼성 파운드리 협업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최근에 삼성에서 사실 파운드리 쪽 이제 놀고 있다가 테슬라 쪽으로부터 인제 로봇에 쓸 수 있는 뭐 칩에 대한 계약을 맺었어요. 그게 한 8 년짜리 계약이고 규모를 보면 약 23조 정도 되거든요. 되게 장기 계약인데 나름대로 옵티머스라든가 AI 칩으로 쓰는 것들의 그 제작을 삼성한테 맡겼다라는 게 크게 인제 의미가 부각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테슬라 그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삼성의 그 이나노 공장이 있는 그 팹하고 자기 집하고 별로 멀지 않대요. "자주 내가 가 보겠어."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하고 있고요. 이게 슈퍼컴퓨터 인제 도조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테슬라의 슈퍼컴퓨터용이거나 아니면 옵티머스 로봇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얼마 전 기사 보면 로보택시라든가 또 옵티머스로 이름 붙은 그 휴머노이드 양산이 임박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삼성전자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판단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로봇 산업의 전망을 봤을 때 로봇 기업들의 수익은 언제 날 수 있을까요? 한 2-3년 전부터 뭐 흔히 로봇이 막 태동을 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첫걸음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2023 년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쪽에 지분을 일부 주면서 이제는 이제 뭐 삼성화 로봇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지분 투자가 들어갔다 이걸로 시작이 돼서 심지어 이제 레인보우는 뭐 한 20배 정도 올랐죠. 한 2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오르면서
나머지 로봇주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막 뿜어져 나왔는데 오르면 항상 나오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그거거든요. "너네 돈 못 벌잖아. 근데 왜 주가는 오르지?"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이제 유사 업종으로 보면 바이오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기술 개발해서 기술 이전하기 전까지는 정말 매출도 빵에 가깝고 못 버는데 막 주가는 1-2 조씩 하는 기업들이 많고 요새는 뭐 몇 조짜리들도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비싸야 되지?' 이러는 건데 요새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 로봇주도 비슷한 평판이에요. 돈을 못 버는데 왜 주가는 오르고 시가총액이 비싸고 사실 지금 레인보우도 이번 3 분기에 영업 흑자 처음으로 났거든요. 얼마 안 났어요. 뭐 한 몇십억 정도 났나? 뭐 그 정도인데 지금 시가총액 9 조란 말이죠. 9 조짜리 회사인데 분기 처음으로 흑자 전환돼서 이거 얼마나 사실 숫자가 너무 알량 없이 적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레인보우는 그냥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한 9 조쯤 된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있고 삼성 계열사들이 뭐 계속 전폭적으로 밀어줄 것이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좀 외형을 갖추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떻게 되더라도 몇 년애로 보면 항상 비싸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각광받는 서비스 로봇이나 일부 수술 로봇 쪽에 일부가 기업들이 흑자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한 50 개쯤 만약 로봇 기업을 리스트해서 보면은 흑자 나는 기업은 한 대여섯 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은 아직 좀 척박하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휴머노이드 쪽은 사실 기대치는 엄청 높은 산업이 맞는데 내년도 보급 대수가 글로벌로 6만 대예요. 사실 이게 많은 거냐라고 보면 절대 많은 수량이 아니죠. 왜냐하면 2060 년도 목표치가 30억 대거든요. 그때 되면 정말 어마무시한 시장인 것 같은데 6만 대는 사실 뭐 배터리로 봐서도 뭐 그렇게 큰 수량도 아니고 절대 숫자 자체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는 제가 봐서 뭐 딱 특정 연도를 찝어 드릴 수는 없지만 한 2-3 년은 더 걸려야 규모의 경제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고 일부 특히 인제 뭐 감속기라든가 액추에이터 요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몇몇 개 회사들은 이미 뭐 수익이 나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서 제가 로봇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숫자 있는 애들 아니면 곧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은 녀석들 뭐 고런 거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숫자에서 그러니까 실적으로는 아직 자유롭지 않고 그래서 제가 타이밍으로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실적이 임박해서 어닝 시즌 임박하면 로봇주 좀 약간 줄였다가 어닝 시즌 딱 끝나면 그때부터 다음 어닝 시즌 시작할 때까지 고 간절기 고때 열심히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고때는 숫자 노름보다는 기대값과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항상 숫자가 발표되는 즈음에는 항상 고개를 숙이거든요. 숫자가 없으니까. 고 시기만 좀 피해서 투자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로봇 산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그 핵심 요소에서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요. 원래 인제 뭐 몇십 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뭐에다 둘까?' 이렇게 할 때 방금도 비슷한 표현 드렸지만 숫자가 좀 빨리 나오려면 결국은 배후에서 그 회사를 좀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동력이 있는 기업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 지분이 들어가 있는 회사들 레인보우가 제일 먼저 올랐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서 엄청 올랐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제일 많이 간 기업이 LG 계열의 로보티즈가 정말 많이 갔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현대 기아차 계열의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이 정말 많이 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적어도 대그룹 대기업의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그 같은 동종 업계에서 제일 그래도 미래 성장성을 봤기 때문에 지분 투자가 들어간 거니까 다른 것보다는 이런 쪽이 유리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다 좀 매출이 작고 아직까지 제대로 외형 성장이 돼 있는 기업들이 없는데 적어도 국내 유일이라든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래도 비전이 좀 더 높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도 좀 찾아보니까 시메스라는 기업이 랜덤 환경에서 로봇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한 기술을 세계적으로 제일 좀 평판 있게 갖고 있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고
아지넥스텍이란 기업이 국내 유일의 모션 제어 칩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에 좀 잘 오르는 기업 중에 KNL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초소형 액추에이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계 최초라든가 국내 유일의 타이틀이 붙은 기업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그 시장을 선도하기도 하고 제일 먼저 앞장서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유리하게 아마 조명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국내 우리 투자가님들 중심으로 해서 로봇 분야 중에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그냥 저는 제 기준이거나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로봇이 뭐 발차기 잘하고 마라톤 뛰고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들고 인간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보이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라는 게 괜히 얘기 나오는 건 아니고 사람의 형상인데 그것들이 어떤 거부감 없이 자동차 조립 공정이라든가 이런 데 수백 대 수천 대가 투여돼서 인간의 단순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 조명을 받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인간의 섬세한 손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라할 수 있으면 좋겠다기 때문에 그 손기술을 구현하는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부각이 되는 게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CS 2026이 이제 곧 나오게 될 텐데 거기에서도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지만 LG 같은 경우도 클로이드라고 하는 특히 그네들은 그 스마트홈에 딱 알맞는 홈 로봇을 뭐 공개한다 그래요. 거의 휴머노이드 형태긴 한데 그 역시도 거기에서 주안점을 두는 건 이를테면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라서 자 이게 인간은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지만 로봇이 빨래를 수건 같은 걸 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다 넣고 이런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산 손동작을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갖고 있는 로봇이다 이렇게 해서 조명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용을 위해서는 저는 최대 복지는 거동을 좀 도와주거나 보행을 좀 편하게 만드는 그런 로봇들이 좋을 것 같아서 재활 로봇이나 또 이제 요즘 뭐 상장한 종목도 있지만 수술 로봇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통계 보면은 결국은 의사들도 나이들 들게 될 거고 근데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의 수요는 많은데 의사들은 계속 늘어나지 않거나 숙련도는 나이 들면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숙련된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술 로봇 같은 것들이 곽강을 받는 시대. 사실 미국의 뭐 수술 로봇 관련주 다빈치라는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는 되게 엄청나게 돈을 안 버는데도 시가총액이 300조거든요. 거의 하이닉스랑 맞먹을 정도의 그만큼 돈을 안 벌어요. 근데도 300조예요.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로봇 이렇게 값어치를 평가받으니까 그런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 것처럼 인간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그런 재활이나 보조 일본 같은 데서는 좀 일상화돼 있다고 하는데 요양병원 같은 데서 환자들 케어해주고 하다못해 뭐 기저귀 갈아주는 로봇도 있답니다. 일본에는 그런 정도의 이제 실질적인 인간의 삶을 좀 대신하거나 3D 같은 걸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로봇류 이런 것들이 좀 각광받지 않을까? 그런 것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제 산불 같은 거 났을 때 산불 방지하는 데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방관 대신에 뭐 호수를 끼고서 가는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조명을 꽤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처음 뵙는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러면은 그렇고 또 뵐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로서는 제일 하고 싶은 인사고요. 25년도 사실 언격결에 너무 좋은 장이 지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되게 아쉬움을 가지고서 아마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26년도는 굉장히 고공권의 지수라서 25년도보다 편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또 그 나름대로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산업과 섹터들의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 우리 여기 신사임당 구독자나 가족분들께서도 이 시간 통해서 많은 정보들 얻으셔서 꼭 성투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자주 얼굴 알려서 그거에 일조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